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권사입니다. 우리 문제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본이론 2달 동안 했었고, 핵심 요약도 2달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력을 많이 쌓으셨을 것 같아요. 기본이론 때는 완전히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런 거 파악하고 구조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핵심 요약 때 좀 더 중요한 부분 뭔지 좀 덜 중요한 부분 뭔지 좀 구분해 보기도 하면서 좀 빠르게 1시간 동안 뭐 한 파트씩 진도를 나가면서 빠르게 살펴보고, 그 와중에 이제 기출문제 지난 40일에 관세사 관세법 1차 기출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서서히 이제는 시험에 적합한 수험생이 되도록 워밍업을 하는 작업을 마쳤었고, 물론 이제 문제풀이도 워밍업이에요. 점점 하지만 실전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거 과정 이제 2달 지나면 모의고사 또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어느덧 3월 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다고 하기 어렵죠. 하루하루 조금 더 물론 그동안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시간을 잘 쓰셨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될 때입니다. 슬슬 이제 최소 2회독 이상은 하셨을 테니까 슬슬 조금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좀 체력이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 정도 온 거예요. 공부 과정으로 치면 1차로 치면 아직 여러분들도 가셔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보다 더욱더 힘을 좀 내주셔야 될 거고, 처음보다는 그래도 2번이나 혹은 그 이상 또 이제 제가 수업 때 같이 한 거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할 때 또 한 번씩 해서 저는 못해도 한 4번은 수업한 것까지 포함하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공부가 좀 더 빡빡하고 막히는 느낌보다 수월한 느낌이 이제 슬슬 들을 때가 올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문제로서 이런 것들이 잘 내가 체화가 됐는지 이제는 표출을 해보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런 부분은 함정을 파면 내가 공부를 이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문제풀이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재가 준비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얇습니다. 굉장히 일부러 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 교재만 가지고 다니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본서랑 같이 세트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풀이만 하다가 좀 막히는 게 생기고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러면 그 이론 내용을 문제집에다가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기본서를 보고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서랑 같이 챙겨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좀 더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첫날이라 아직 준비가 안 되셨을 텐데 문제는 미리 좀 풀어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 기본이론 이상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면 풀 수 있어요. 물론 아직 미숙하겠죠. 문제가 막 보이자마자 답 착착착 다 골라지고 너무 수월하고 하면 아예 문제풀이를 들을 필요조차 없겠죠. 이미 객관식에 대한 감이 좋으신 분이고 학습이 그만큼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는데 뭐 이제 다른 좀 더 기술적인 부분 같은 거 보완하려고 듣는 거면 뭐 좋습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미리 좀 풀어 오셔야 됩니다. 이 수업 시간 내에 몇 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푸세요 하는 시간은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도 좀 효율적이지가 못하고, 뭐 시간 관리해서 체크하는 거 뭐 이제 개개인이 좀 맡아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거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이 좀 많이 들여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좀 풀어오고 문제를 좀 읽어오고 풀어보고 뭐가 막히고 뭐가 어떤 문구가 좀
눈에 띄고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오셔야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돼요. 너무 바빠서 문제를 못 풀고 오면 제가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석하면 저게 무슨 이 기본 이론 시간에 들었던 얘기긴 한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을 통으로 날리는 거예요. 차라리 수업을 듣지 말고 그럴 때는 문제를 풀고 나중에 뭐 동영상 강의를 열어달라고 좀 요청을 하셔서 그 해설을 동영상으로 듣는 게 낫지 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시는 건 별로 권장드리지가 않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아직 문제를 풀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단 강의를 접수하셨다고 하면은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 문제를 좀 풀고 나서 강의를 수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제를 하루에 몇 문제 그럼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잘 모릅니다. 수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는 좀 설명할 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되게 간편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좀 얘기하다 보면은 기본 이론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도 아니면 이제 동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그 질문 올려주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풀어오시면 좋은데 권장드리는 거는 일단 일주일에 한 장 이상 나갔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1장 이런 데는 짧으니까 금방 끝나겠죠. 최소 1시간에 10문제는 나가야 되니까 한 강의 들을 때 30문제 이상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바웃으로. 그리고 이번 주는 일단은 여러분들 2장까지는 진도가 2장을 다는 못 채울 것 같지만 2장까지 좀 쭉쭉 달릴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 강의랑 수요일 강의 그걸 대비해서 2장까지 좀 문제를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풀어보시고 다 틀려도 돼요. 다 틀려도 되니까 시험장에 가서만 다 맞으면 되고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다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용기 있게 난 그 틀리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야 라고 하셔도 그 왜 야구 선수들 입스 오는 거 있잖아요. 스트라이크에 던져야 그게 야구 선수 투수가 되는 거지 그게 무섭다고 하면 입스 걸려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야구 선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과정은 괜찮으니까 다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풀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답답했던 마음을 품은 그 상태로 그 문제 답 채점해보고 기본서 거기 있는 거 내용을 한 번만 살짝 너무 깊하게는 안 봐도 돼요. 깊하게 보면 좋긴 좋은데 뭐 다른 공부랑 뭐 이것저것 하면 시간이 좀 안 맞다 하면은 살짝 보셔도 되니까 일단은 풀어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살짝 문제 어떤 게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기본서 한 번만 해당되는 부분 보고 와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더욱더 활용을 높게 해서 합격에 더 빨리는 못 가겠네요. 어차피 다들 시험 날짜는 똑같으니까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하게 문제 미리미리 잘 풀어오셔야 되고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문제에다가 함정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시험 기출문제 풀어보셨지만 함정이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뭐 함정이 있고 빡센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이 한 문제 한 문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풀어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가 되셨다고 가정하고 동영상 듣는 분들도 잠깐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1장부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이죠. 자, 2달 만에 또 다시 총칙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장 그 문제 보기 전에 또 한마디 1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적지 않게 나오죠. 우리 지난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왔는데 뭐 모든 문제 구성이 기출문제 41이랑 똑같이
뭐 1장에서 몇 문제, 2장에서 몇 문제 이렇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굉장히 좀 비슷한 범위였단 말이에요. 1장에서도 한 3문제 정도 그쵸, 아주 적진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관세법 그 책에서 1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큼인데 그것 대비 객관식에서 꽤나 가성비가 좋은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짧은데 문제가 쏠쏠하게 또 나오니까. 그래서 1장은 좀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1장에 있는 거 문제를 딱 봤을 때부터 막히면 시험 운영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답답함이 느껴지고 자신감을 좀 갖고 시험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1장은 물론 이제 2차에서 1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지만 객관식에서 1장이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가성비가 좋은 곳입니다. 자,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내국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4번이었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외국 물품으로 봐야죠. 내국 물품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죠. 수출 신고 수리가 된 우리나라에 있긴 한데 수출 신고 수리되고 아직 선적을 안 한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물품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죠. 다른 문구들은 뭐 보셨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건 뭐 당연히 내국 물품일 테고 입항 전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 수입 신고가 수리됐잖아요. 입항 전인지 후인지 관계없이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내국 물품이었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요거 내국 물품으로 보는 거죠. 그 5번에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얻어 반출된 물품 내국 물품으로 보는 거죠.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핵심 이론 같이 하셨던 분들은 통관 파트 바로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좀 잘 나실 것 같아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반출하는 거 둘 다 각각 다른 제도였죠. 1장 관련된 부분에서 이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이거 갖다가 뭐 연결되는 부분 굉장히 많았죠. 기간과 기한 뭐 그거 할 때도 나왔었고 과세물과 확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떨 때 내국 물품으로 보는지 그런 또 이제 수입한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두 개를 헷갈려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통관의 특례인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제도를 도입한 취지라든지 관련된 절차 같은 게 상당히 다릅니다. 자, 이거 갖다가 지금 일단 1번 문제에서는 뭐 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이 두 개에 일단은 잘 인지를 해 두셔야겠어요. 저걸 활용해서 함정을 굉장히 만들기가 좋아요. 수입신고 즉시 반출 신고에 관련된 내용인 건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에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뭐 아니면 반대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함정을 만들기가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관세법상 외국 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뭐 용어 정의에서 뭐 내국 물품, 외국 물품 이런 식으로 관련되기 있기도 하지만 239조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그쪽 부분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총칙을 볼 때 이제는 총칙에다가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내국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저런 걸 같이 좀 한 번 더 보는 게 낫죠. 1장에 있는 그것만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된 문제 했을 때 당황하기가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실력이 좀 쌓였으니까 막 용어 해정이 그런 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 쓰지 맙시다. 대신 포인트만 찝는 거죠. 그거 볼 때는 살짝 그것만 조금만 보고 239조에 있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뭐 이런 쪽을 아니면 수출입 의제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답은
2번이었죠. 선용품을 부두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선용품인데 그냥 크레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선용품의 원래 목적에 맞지가 않죠. 우리 선용품이 뭐였죠? 막 배 안에서 그냥 배가 아니라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 운행하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그 전용으로만 쓰는 이제 음료, 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뭐 수리용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암기를 되게 잘한다고요? 밑에 3번에 써 있어요. 선용품이라 하면서. 하여튼 그런 뭐 밧줄, 수리용, 예비부품, 부속품, 집기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그 선박에서 선용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두에서 운영하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면 이거는 선용품에 대한 사용이 아니라 그냥 선용품에 해당되는 걸 우리나라의 부두죠. 우리나라의 부두에서 수입해서 사용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건 목적에 맞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보기들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부품,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뭐 그런 경우들. 기용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 따라서 출국 심사 마친 자에게 제공해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선기용품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3번에서 중요한 거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예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는 오히려 뭐 2번이 뭐 생소한 말이라서 뭐야라는 생각은 들었겠지만 1, 3, 4, 5번 이 답을 고르는데 239조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좀 잘 났을 거란 말이에요. 답을 고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문제에서는 요게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 저걸로 이제 어렵게 내면 함정을 저걸로 아마 팠을 거예요.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 기용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뭐 특화보세구역, 뭐 종합보세구역 이런 식으로 쓰거나 그냥 보세구역이라고 써도 뭐 다른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답에 적합한 게 있으면 맞는데 여기에서 막 다른 게 다 옳은 말이고 여기가 지정이란 말 빼고 그냥 보세구역이라고 하면 엄연히 말하면 또 틀렸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냈으면 그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유의하면서 봐야겠죠. 자, 그리고 뭐 동그라미 4번 여행자 제품 관세 통로 사용하는 거, 5번 차량용품 운송수단에서 소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이었어요. 그래서 답 자체는 고르는 건 아주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잠깐 생각을 좀 다시 이쪽이랑 만약 이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과 연결이 딱 돼서 생각이 됐다면 아주 좋았겠는데 그렇지 안타깝게도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구나라는 걸 좀 인식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요게 더 중요했다. 용어 단어 같은 거를 바꾸는 게 객관식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문구 하나하나 볼 때 이제는 뭐 당연하게 이런 것들의 의미 같은 건 받아들여지니까 어떤 포인트가 함정이 될지를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법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뭐라고 고르셨습니까, 여러분들? 3번이죠. 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의 다른 세관에 보내는 구역, 다른 세관에 관할 구역이 잘못됐죠. 운송하여 운송수단을 옮겨주는 걸 말한다. 뭐 의미 자체는 그런데 다른 세관이 아니라 그 세관 관할 구역 세관만 되는 거였죠. 인천으로 들어온 거 물건 여기 인천항에서 옮겨 싣고 인천항에서 다시 이제 나가면 그게 환적이지. 인천항 들어갔다가 부산항 들어갔다가 하면서 환적 또 2번씩 막 하면 그건 다른 세관에서 한 거 이건 환적이라 안 하고 복합 환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기본 이론 때도 그렇고 핵심 요약 때도 그렇고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 풀 때 이게 나오면 좀 땡큐죠. 전형적인 함정이니까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땡큐입니다. 복합 환적과 환적 그냥 단어가 갖는 의미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보기에 이제 함정 파기 좋은 포인트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는 게 객관식 감각을 키우는 데 좋아요.
자, 나머지는 보기 한번 읽어보시면 뭐 크게 이상함을 느낄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함정으로 넣을 만한 부분도 특별히 좀 보이진 않네요. 자,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제 번호 4번.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체납세액을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법 4조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관련된 내용이죠. 법 4조라는 것까지는 기억이 지금은 아직 안 나실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이제 슬슬 이게 어떤 규정 그 관련된 법이 있었지라는 것 정도는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너무 생소한가요?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 아주 그렇진 않죠. 생소하더라도 이번에 또 보고 반복을 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앞으로는. 자,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죠. 자, 이거 법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 요건이었죠. 세무서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그 요건. 그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그라미 1, 2 뭐 나와 있었고, 그러면서 다만 하면서 세 가지 뭐 내용이 있었던 거. 그 구조를 잘 떠올려 보세요. 예. 구조를 안 떠올리면 괜찮아요. 기본서 같이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걸 사전에 공지를 안 해서 안 가져오셨을 텐데, 뭐 동영상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집에 기본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본서 같이 옆에다가 펼쳐놓고 그렇게 학습을 하셔도 그것도 괜찮아요. 이 객관식 교재에다가 필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뭔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기본서에 차라리 추가를 하세요. 기본서엔 그리고 어차피 다 내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할 내용이 없을 거예요. 굳이 보자면 제가 함정 관련된 그것만 어떤 식으로 나올까 체크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함정을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는 감각 익히는 데 쓰는 거지. 기본서는 공부는 기본서로 하는 거지. 이 문제집은 감각을 익히는 데만 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너무 많은 필기를 하고 막 문제집을 집에 가서 너무 빡빡하게 막 복습하고 오답도 써서 그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의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거 문제 설명을 하다가 방법을 또 말씀을 드렸네요. 첫날이라 이런저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5번이라고는 써놨는데 여러분들께 사과를 첫 시간부터 드리게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 답을 잘못 만든 겁니다. 원래 제 의도는 저 5번의 문구가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 체납이 없고 내국세 등만 체납된 경우, 이때만 세관장이 부가징수할 수 있는 그 경우인데, 이거랑 이제 내국세 등이 1천만 원 초과해야,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구를 이제 그 해당되는 법 문구를 고쳤는데 부적합하게 고쳤어요.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와 내국세만 체납된 경우, 이 문구 그대로면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버리잖아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국세 등만 체납됐어야 되는데 관세도 같이 체납되면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버려요. 법 문구 자체를 제가 틀리게 썼지만 일부러 이게 5번을 답을 하려고 썼는데, 다시 이 문제랑 같이 페어링해서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부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쓴 문제입니다. 원래 제 의도였으면 관세 체납이 없고 내국세 등만 체납된 경우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실수한 거죠. 죄송합니다. 자, 1, 2, 3, 4는 어떤가요? 그러면은 1, 2, 3, 4 행정소송 뭐 이런 이심심행 뭐 이런 기류 중인 거
그죠. 이럴 때는 징수하면 안 되고, 잠깐 멈추든가 해야겠죠. 뭐 이런 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징수 금액이 달라지니까, 할 수 없는 그 다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고, 채무회생 관한 법률 따라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그쵸? 결정 받으면은 세무사정에 그 징수하면 안 되겠죠? 이 회생 계획에 따라서 뭐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맞춘 걸 해야지 세무사정이 내역세 등을 징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강제 징수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 이 두 개는 문장에 같이 이렇게 강제 징수 및 뭐 매각 유예받은 경우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돼 있었죠. 두 개는 얘네들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죠. 다만에 해당되는 거고 요건에 해당되는 거 이거랑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렇게 법 구성은 돼 있었는데 자, 그래서 종종 뭐 안타깝게도 출제위원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수했다고 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이 없는데 미치겠나 하면서 계속 머리를 굴리면 시간만 째깍째깍 가죠. 그럴 때는 시원하게 얘는 법 구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한 구조였고 얘는 따로 그거니까 그리고 일단 법 문구랑 다르니까 일단 얘를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분명히 누군가 이의 제기하고 그 정답 수정이 될 거예요. 처음에 5번이라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나왔다 치면 수정이 될 건데 그때까지 일단은 그냥 가채점 했을 때 동그라미를 치고 가야 기분이 좋고 불안함이 덜하기 때문에 이럴 때 문제 푸는 이제 기술이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됐는데 일단은 실수한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만약에 실제 실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다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험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관세 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죠. 자, 일단 문제 답은 1번이에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이거 법 5조 법해석 기준과 소득과세 금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 법 문구를 그대로 따온 것 같네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에 비추어 납세자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도록 해야 된다. 맞잖아요. 과세 형평 고려해야죠. 하면서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과세 형평을 고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법 문구에 내가 있는 걸 똑똑히 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하면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잠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다음 문구들을 쭉 보시면 일단 다 맞는 말들이에요. 이번에 있는 거 법 해석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경우에 해석 관행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소급 과세 금지 원칙 나오죠. 동그라미 3번은 이 법 해석에 관한 국세기본법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 심의 맞잖아요. 국세기본법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본법 맞아요. 국세예규심사위 심의하는 거 있었어요. 동그라미 4번 뭡니까? 납세자가 의무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이죠. 6조. 생활공무원이 직무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함정이 굳이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동그라미 5번 세금원 재량으로 직무수행할 때는 과세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거 법 7조 세금원 재량의 한계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럼 선생님 또 실수한 겁니까? 어떻게 문제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실수합니까? 이 쓰레기 같은 선생님 하면서 요구를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의도한 거는 이번에는 진짜 맞아요. 제가 의도한 게 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기 위해서였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1번도 반은 맞아요. 만약 다른 문구에서 완전히 틀린 게 있다면 1번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1번은 납세자의 재산, 과세 형평에 비추어 여기까지만 있어서 틀린 거예요.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한 가지만 고려하면 안 되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과세 형평도 고려해야 되고 이 법에 해당 그 조항의 한목적성, 그 문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취지나 이런 것들 한목적성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게 이제 더 틀린 게 있다면 이거 얘기해도 하고 뭐 보기 다른 보기에다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 하나 나왔으니까 뭐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 해서 납세자 재산권 부상과 침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둘 다 이제 맞는 문구가 되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반발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돼요. 아니 당연히 과세형평 비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목적성은 뭐 별도로 이제 또 고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제기할 만한 그게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명백하게 아까 4번 문제 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쨌거나 이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고 과세형평만을 고려했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 한목적성에 대해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번도 옳지 않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에 빠지면은 딱 들어갔으면 이런 것들도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갖추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모두 충족도 아니고 그냥 이거 충족해야 된다 했는데 그중에 한 개만 들어가 있어서 다른 보기들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로 해서 다른 보기들은 다 맞는 말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써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걸 답으로 한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문제도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느끼고 나니까 공부의 방향이 좀 더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의미만 이해하는 걸로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쵸? 내용만 이해했으면 화세형평에 뭐 그런 거 하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내용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 이 문장 하나하나의 구조에도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 요건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했었구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옳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거 발라내기 위해서 이런 훈련까지 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 풀어왔지만 모든 문제가 저 따위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문제 중에서 일부 몇 문제가 그렇게 된 거니까 또 이런 것들은 몇 번 이렇게 당해보면 오히려 또 바로바로 또 적응이 잘 돼요. 답을 딱 봤을 때 애매한데 다 맞는 말 같은데 하면은 저런 포인트로 이제 갈라내고 제가 명백하게 이게 기억이 안 나도 돼. 과세형평이랑 해당 조항 한목적성이라는 단어가 명백히 기억 안 나도 다른 말들이 다 맞고 저기에 뭔가 두 개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바로 답 이제 고르는 스킬 같은 게 키워지는 거죠. 자, 다음 6번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가서 기재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법 5조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뭐 그 내용에 있는 부분이었죠. 질의회신 뭐 하면서 기재부 장관이 회신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질의. 그쵸? 위에 뭐 국기법 시행령이랑 국기법 뭐 18조 2 뭐 이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셔도 뭐 괜찮아요. 그냥 2차에서 만약 나왔다 치면 국기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뭐 이렇게만 처리해도 아주 크게 감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재량에 따라서는 이제 또 완전히 맞다고 해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일단 1차에서는 그런 건 묻지 않으니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라는 저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동그라미 2가 답인데 잠깐 넘어가고 3, 4, 5 먼저 보겠습니다. 관세청에서 법 해석에서 다시 질의한 사항, 그쵸? 다시 질의한 거 이거 기억나시죠? 심의하는 거, 기재부 장관이 회신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이 새로 개정됐어. 기재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거, 해석 필요한 거. 뭐 여기서 굳이 이제 함정 넣자면 기재부 장관을 뭐 관세청장이나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나 동그라미 3번에 있던 관세청장을 뭐 다른 기재부 장관이나 세관장 뭐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뭐 그 정도 함정은 또 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관세법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 그쵸?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 이거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질의 회신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이 직접 회신하길 바랄 수 있겠죠. 뭔가 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 해석, 추가 해석 필요하고 재회신 주고 뭐 이런 느낌들, 심의 꼼꼼하게 봐야 되고 이런 느낌들이 있으면 답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내면 주체 바꾸는 함정 팔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는 아니죠. 우리나라 가입한 관세 조약에 관한 해석 의문은 완전히 별개였어요. 여기와 관련된 아예 그냥 제가 지어낸 문장이에요. 이거는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지 관세법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가입한 조약에 관한 해석이 아니라 관세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7번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 기간과 기한이란 글자를 딱 보면 법 8조에 있는 기간과 기한의 계산 그거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야겠죠. 안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답을 고르는데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객관식이라 주어진 것만 있지만 관세법에서 기간 관련된 내용, 기한 관련된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법상 기간과 기한이라고 하면 일단 8조에 있는 기간과 기한의 계산 그거 얘기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봐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1차는 그런 영향이 적은데 만약에 이제 2차를 준비하신다 하면 2차에서 시험에서 기간 기한에 대해서 묻는다 하면 8조 관련된 그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그걸 쓸 준비를 해야지 두서없이 막 관세법에 있는 기간, 기한 다 쫙 쓰면 그 시험은 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저는 개인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일단 1번 관세법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이런 내용 있었던 것 같아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이 키워드라고 했던 것 같고 승인일 동그라미 치고 수리일 동그라미 쳤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들 또 함정이 이 문장 안에 숨겨져 있는지 봐야 되니까 다 봐야죠. 1번부터 5번까지. 이래서 옳은 것이 더 어렵죠. 옳지 않은 것은 딱 봤을 때 명백히 옳지 않은 거 있으면은 나머지는 좀 힘 빼고 봐도 되는데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내가 아는 건데도 이제 함정일까봐 다른 것들 빡세게 좀 봐야죠.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어때요, 여러분들? 답 같나요? 옳은 것 같나요? 틀린 것 같나요? 자, 틀렸어요. 수입신고 수리 말고 수리 전 반출 말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수리도 안 하고 그냥 신고도 하기 전에 바로 반출 신고하는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통관 특례에서 첫 번째는 수리 전 반출이었고 두 번째가 신고 전 반출이었잖아요. 자, 신고 전 반출에서는 일단은 이제 기간과 기한에서 이 내용 자체는 아예 없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팁을 좀 드리자면 신고 전 반출 신고 이 내용에서는 수리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올 일이 없어요. 관세법 문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제 공부하면서 수리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통관 특례라서 그 절차에서 신고 수리에다가 막 신고하는 거랑 신고 수리하는 거랑 막 빗대어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고 이게 어떤 느낌일 거야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 관세법에서 수입 신고 전 반출, 신고 전 반출하는 즉시 반출이든 반출이든 똑같죠. 신고 전 반출하는 내용에서는 수리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신고 전 반출이랑 수리일이 같이 나온다 하면 일단은 오답이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다른 보기들을 이제 보긴 봐야겠지만 오답일 거라고 맞지 않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네, 대신 이제 뭐 기간 계산 관련해서 기간 계산 관련은 아니고 즉시 반출 신고 전 즉시 반출과 관련돼서 나올 만한 내용은 뭐 반출된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본다 뭐 이런 내용하고 즉시 반출 신고 후 10일 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뭐 이런 흐름까지는 이런 내용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즉시 그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에서는 수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2번 확실히 아니고, 관세법에 따른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도 어때요? 비슷해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또 아니죠. 그냥 민법에 따르면 안 돼요. 이 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다고 명백하게 민법에 따르는 범위를 제한해놨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5번에서 나왔던 그거보다도 더더욱 이 제기할 건덕지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상 선정할 여지가 전혀 없어.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하면 완전히 틀린 문제입니다. 이 법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랑 민법이랑 상충되면 민법에 따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백히 다른 문장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3번은 확실히 아니라고 골라내셔야 되고요. 4번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다음 날 토요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일단 답 고르는 것 자체는 이게 틀렸다는 것 자체 인식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았죠. 근로자의 날이면은 이제 노은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근로자도 여기 계시겠지만 수험생이면서 하시면은 뭐 대부분 대학생이시거나 아직 뭐 근로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좀 특별합니다. 쉬는 날이긴 한데 또 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공식적으로 또 쉬는 날은 아니긴 해요. 뭐 공무원 이런 분들은 근로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날 세관도 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개청 같은 거 할 때 굳이 5월 1일은 개청을 안 하죠. 세관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해서. 자, 그래서 일단 근로자의 날은 우리 근로자들 쉬는 날이 그 기간 계산할 때 근로자의 날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날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로자의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 말 자체는 틀렸는데 그럼 이런 만약 이제 이런 문구 나오고 달력 문제 뭐 요거는 이제 너무 범위가 작아서 이것까지 달력 문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랑 뭐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달력 문제 나온다고 뭐 납부일이랑 뭐 신고일이랑 뭐 이런 거 달력 주고 몇 월 며칠에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하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로 갖다가 그런 거 계산하라고 치면 자 근로자의 날 기한이 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딱 그날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 다음 날일 5월 2일 뭐 날짜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게 토요일이래요. 토요일은 공휴일이죠. 그 다음 날 일요일이죠. 이때 토요일 다음 날 이때 납부해야 됩니까? 기한입니까? 아니죠. 얘도 공휴일이죠. 그럼 월요일로 밀리는 거예요. 월요일. 날짜로 치면 이제 5월 4일이 됐어야 되겠죠. 얘는 금요일이겠네요. 금요일로 자야지자 금요일. 황금 연휴잖아.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수험생일 때 연휴를 맞는 게 아니라 관세사일 때 연휴를 맞으면 참 좋겠죠. 금, 토, 일 이렇게 노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기한이면 다음 날을 그걸로 하니까 월요일이 기한이었겠네요. 5월 4일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되고 헷갈리니까 옆에다가 그냥 날짜를 그려서 쓰세요. 괜히 머리로 한다고 했다가 사람이다 보니까 긴장되고 해서 실수할 위험이 있어요. 쓰시는 게 좋고. 자, 동그라미 5번 뭐 프로그램 오류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신고할 수 없게 되면 프로그램 오류 가동이 정지된 날의 다음 날로 하면 안 되겠죠. 정지되고 다음 날까지 복구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정지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정지된 날 뭐 이런 게 아니라 복구가 된 날이죠. 근데 복구가 된 날 그날 자체로 하면 복구가 그날 23시 59분에 돼버렸어요. 1분 만에 뭐 기한 뭐 처리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주고 있어요. 우리 복구 된 날이에요. 복구를 시작한 날 뭐 이런 말도 안 되죠. 이 다음 날 다음 날이야 아니야 막 헷갈리시면 제가 말했던 예시 극단적인 예시 생각하세요. 23시 59분에 딱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하면은 아무도 기한을 못 지키죠. 복구된 날에 다음 날. 자, 이러면 다른 게 다 틀리는 게 인식됐으니까 이제 다시 1번 맞다고 하고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시간을 좀 많이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보기를 다 봐야 돼서. 아무리 내가 2차도 맨날 모의고사 보면은 뭐 완전 복사 머신처럼 잘 쓴다라고 하셔도 함정이 1차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또 2차 잘 쓴 사람이 1차 객관식 감 떨어졌을 때 이제 동차 준비하면서 보면은 더 헷갈려. 그냥 썼으면 눈 감고 그냥 썼으면은 맞게 손으로는 쓸 수 있으면서 딱 봤을 때 오히려 혼선이 오는 경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자신을 믿는 건 좋은데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보기 다 봐도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우리가 뭐 회계랑 같이 있었으면 빨리빨리 넘겨야겠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보고 맞는 거 확실한 걸 골라야 돼요. 불안한 마음 갖고 있는 것보다 확실한 거 고르는 게 시간 절약하고 멘탈 관리하고 시험 운영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 8번 납부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야겠습니다. 납부세 신고를 한 경우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그렇죠? 신고하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관세 납부하는 게 이게 가장 정석이었죠. 납부 고지를 받은 케이스네요. 39조 부가고지가 또 생각이 나겠네요. 그랬으면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문구들이 법 구조, 관세 납부기한 등 관련된 내용들이 쭉쭉 나오고 있었네요. 문제에도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법 구조가 먼저 생각났어야겠네요. 다음 이런 것들을 다 15일, 15일이었죠. 우리 관세법에서 별도 정하지 않았으면. 자, 세 번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했으면 수입신고 수리를 띄워봐요. 이봐라. 예? 수입신고 전이 나왔는데 어떻게 신고 전 반출이 나왔는데 어떻게 수리일이 같이 붙는 말? 내 말이야, 이 말이.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수리일이 어떻게 같이 붙어 먹냐 말이야. 누구는 관세사 수험생 안 해본 줄 알아요? 보시면 딱 이런 건 제껴버려야 됩니다. 1장에서 이런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수리 전 반출하고 관련해서 함정 진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멘탈 터뜨리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단하게 틀을 갖추고 가셔야 됩니다. 4번, 5번은 한번 쭉 보시면 특별히 함정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이것도 관세 법령상 월별 납부니까 법구조 사망 월별 납부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승인 취소 사유 승인 취소 사유 여러분들 구조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사유가 3가지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유가 3가지인데 어떻게 객관식이 되었습니까? 그럼 2개는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건. 그 사유 1, 2, 3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갖다가 둘로 쪼개서 객관식 보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4번, 5번이에요. 세 번째 사유였죠. 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월별 납부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영상 중대한 위기, 사회 폐업 파산 선고 등으로 월별 납부를 유지하기 원래 문구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경영상 중대한 위기랑 사업의 폐업 파산 선고를 제가 쪼개 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땡큐죠. 둘 중에 답이 있거나 둘 중에 답이 없거나니까. 그래서 실전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건 뭐 많지는 않아요. 아주 문장이 길고 이러면 쪼개서 내는데 저는 이제 월별 납부가 좀 중요해서 어떻게든 문제로 좀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런 경우는 뭐 이제 흔치는 않은데 언제든지 이제 가능성은 있긴 있죠. 자, 첫 번째 거 납부 15일 내에 납부 못했으면 당연히 월별 납부 취소해버려야지 나쁜 놈의 새끼. 두 번째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월별 납부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1, 2, 4, 5는 다 맞는 말이고 3번은 아예 뭘 틀렸다라고 고를 수도 없게 틀린 부분을 체크할 수도 없게 완전히 그냥 없는 문장을 제가 지어냈어요. 관세 심사 결과 월별 납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세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이런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보기가 더 어렵죠. 아예 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럴듯하게 저는 이제 허접하게 티나게 만들지만 또 아주 머리를 많이 쓰신
출제위원님은 정말 수험생들의 심리를 건드릴 만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싶은 문장들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거를 그럴듯한 문장으로 지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단단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렁물렁하게 하시면 안 되고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0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죠? 2번이었어요.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규정했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했어요. 굉장히 비슷한데 말장난 아닙니까? 말장난 아니라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랑 해야 한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회사에서 잘려야 한다랑 잘릴 수 있어. 명확히 다른 문장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우리 관습법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진짜.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이거 할 수 있단가 해야 한단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회예요. 수험생 입장에선 시험에 나왔다? 다른 보기 하는데 잘 모르겠다. 다 맞는 말 같다. 그럴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걸 딱 골라버리는 거예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내가 완벽하게 솔직히 하면 너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습법 100점 나오게 하면 좋은데 시간에 제약돼 있고 여러분들 아직 실력이 발전나가는 관계 완벽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 없으니까 또 이제 열심히 했는데 긴장해서 잘 안 보이고 답을 잘 못 고르겠다 하면 이런 문제에서 이제 스킬로 푸는 거죠. 다 맞는 것 같아. 딱 봤을 때 수척하고 안 떠올라. 그러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런 게 둘 중 뭐가 이제 잘못됐겠구나 하고 착 고르는 스킬이 또 있습니다. 뭐 일단 밑에 있는 말도 할 수 있다랑 해야 한다라서 그럴 수 있긴 한데 뉘앙스 같은 게 좀 이제 다르죠. 납부고지 연장한 때는 납부고지 해야 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으로 아예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또 이제 할 수 있다랑 같이 아닌 것도 보기가 구성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겠죠.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도 그렇고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는 특히나 해야 한다랑 할 수 있다가 좀 명백히 구분되는 규정들 많았죠. 거짓 부정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취소하여야 한다였고 거의 다. 뭐 운영인의 결격 사유 뭐 관련된 것들은 하여야 한다였던 거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납부고지 관련된 거는 다 하여야 한다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는 이제 세관장이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대체로 하여야 한다로 가죠. 의무사항으로 가고. 자, 11번 보안에 적합하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자, 뭘로 골랐습니까? 푸시면서 답이 바로 밑에 있어서 그냥 5번으로 탁 하고 쉽게 골라버리셨을 텐데 되도록 이런 거 좀 자제해야겠죠. 보이더라도 내가 실제 문제 들어가면 어떻게 풀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 답이 뭐 편집상 구성 때문에 답이 보이면 뭐 골라도 돼요. 대신 왜 골랐는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실전 문제에서 이제 푼 것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장부기간 격합하게 된 거. 자, 딱 봤을 때 수입 5년, 지재권 5년, 반송 3년, 뭐 원산증명서는 없는 내용이고 반출 이거 2년. 다 맞는 내용 아닙니까? 다 적합한데 하나 원산증명서 저거는 이제 제낄 수 있으니까 제끼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거는 옛날 메타. 요즘 세련된 문제는 언제부터인지가 다 더 중요하다 해서 이런 것들 수입이란 단어랑 5년 뭐 이런 거 지재권이랑 5년을 명확히 틀리게 하면 요즘 다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안 나요. 세련되게. 언제부터입니까? 수입 신고일부터가 아니라 수리일부터. 자, 계약 체결일, 이런 계약 체결 언제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10년 전에 계약 체결했다면 그럼 지재권 관련 서류 보관 안 할 겁니까? 아니죠. 신고 수리일부터. 다 수리일. 반송. 가격 신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가격 결정 자료. 반송 신고 수리일부터. 항상 니들끼리 뭘 했는지는 내가 중요하지 않아. 그 행정적으로 수리라는 기준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의 그 기간들이죠.
항상 수리.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올 때 다시는 함정에 안 걸리겠다. 다 수리라는 키워드가 머리에 박혔으니까 부담을 신고 수리일부터 2년. 그쵸? 원산증명서는 뭐 FTA 관련된 내용이라 관세 법령상이잖아요. 관련된 내용이라 부적합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큰 수학이네요. 앞으로 보관기간 저거 나올 때 수리라는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는 게 머리에 딱 꽂혔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다음 장, 그리고 또 이제 1장에서 문제로 안 다뤄봤는데 또 중요할 거 뭐 있을지 잠깐 보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